서울의 한낮은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한 맹렬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고, 강남의 도심 한복판은 수많은 차량이 뿜어내는 매연과 소음으로 뒤덮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낡은 배달 오토바이 위에 앉아 신호를 기다리던 강도진은 헬멧 틈으로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무심하게 닦아내며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진이 입고 있는 색이 바랜 배달 조끼와 낡은 청바지는 그가 처한 경제적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으나, 헬멧 아래 감춰진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다부진 체격은 마치 잘 훈련된 야수와 같은 위압감을 은밀하게 풍기고 있었다. 신호등의 붉은 불빛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순간, 도진의 시선은 자신의 바로 옆 차선에 정차해 있는 검은색 스포츠카에 고정되었는데, 그것은 국내에 단 몇 대밖에 없다는 최고급 슈퍼카였다. 그 매끄러운 유선형의 차체는 마치 도로 위를 지배하는 제왕처럼 위풍당당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주변의 운전자들은 혹여나 흠집이라도 낼까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힐끔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도진의 관심은 그 화려한 외관이나 천문학적인 가격표에 있지 않았고, 그의 예민한 청각을 자극하는 미세하고 불길한 소음에 집중되어 있었다. 슈퍼카의 강력한 엔진 배기음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금속의 마찰음과 액체가 새어나오는 듯한 소리는 일반인이라면 결코 알아챌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으나, 전장에서 수많은 생사를 넘나들었던 도진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죽음의 전조였다. 그는 시선을 낮추어 슈퍼카의 앞바퀴 쪽을 유심히 관찰했고, 아스팔트 위로 뚝뚝 떨어지는 검붉은 액체를 발견하자마자 동공이 순간적으로 수축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오일 누수가 아니라 브레이크 오일이 파열되어 흘러나오는 것이 분명했고, 누군가 인위적으로 훼손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려는 찰나 슈퍼카의 운전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가속 페달을 밟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도진의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수십 가지의 시뮬레이션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대로 차가 출발하여 속도를 높인다면 바로 앞에 내리막길 커브 구간에서 제동 불능 상태에 빠져 끔찍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도진은 자신의 개입이 가져올 파장을 계산할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핸들을 꽉 쥐었고, 엔진의 RPM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리며 튀어나갈 준비를 마쳤다. 슈퍼카가 굉음을 내며 출발하는 순간, 도진의 낡은 오토바이는 마치 성난 황소처럼 맹렬하게 돌진하여 슈퍼카의 진로를 가로막는 무모하고도 위험천만한 기동을 감행했다. 주변의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고, 도진은 정확한 타이밍과 각도로 자신의 오토바이 측면을 슈퍼카의 앞 범퍼에 충돌시켰다. 쾅하는 둔탁한 충돌음과 함께 플라스틱과 금속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고, 도진의 몸은 관성에 의해 허공으로 붕 떴다가 거친 아스팔트 바닥 위로 내동댕이 쳐졌다. 오토바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나뒹굴었고, 슈퍼카 역시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채 굉음을 멈추고 연기를 피어올리며 가까스로 멈춰 섰다. 도로 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충돌의 여파로 발생한 자욱한 먼지와 매캐한 연기가 시야를 가리는 가운데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사고 현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도진은 고통에 신음하는 대신 침착하게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했는데,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기는 했으나 뼈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찢어진 바지 사이로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무심한 표정으로 흙먼지를 털어내고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슈퍼카 쪽으로 절뚝거리며 걸어갔다. 사람들은 미친 배달부가 수십억 원짜리 차를 박살냈다며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이 믿기 힘든 광경을 촬영하느라 분주했다. 슈퍼카의 운전석 문이 위쪽으로 열리고 그 안에서 한 여자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는데, 그녀는 다름 아닌 미리네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윤서아였다.
흐트러진 머리칼과 창백하게 질린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뿜어내는 고고하고 차가운 기운은 여전했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충격과 공포로 인해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애마가 처참하게 부서진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분노에 찬 눈빛으로 사고의 원흉인 도진을 노려보았다. 곧이어 뒤따르던 경호 차량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다급하게 뛰어내려 윤서아를 보호하며 도진을 향해 험악한 기세로 달려들었다. 경호팀장은 다짜고짜 도진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밀치며 감히 누구의 차를 건드린 것인지 아느냐고 고함을 질렀고 당장 경찰서로 끌고 가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도진은 경호팀장의 손을 가볍게 쳐내며 그를 제압했는데 그 동작이 너무나 빠르고 간결해서 훈련받은 경호원조차 반응할 새 없이 중심을 잃고 뒤로 물러나야 했다. 도진은 당황한 경호원들을 무시하고 윤서아를 향해 똑바로 걸어가며 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검은 액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고 낮은 목소리로 당신의 목숨을 구한 대가치고는 환영 인사가 너무 거칠다며 비꼬듯 말했다. 윤서아는 도진의 태도에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으나 그가 가리키는 곳을 확인하고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었는데 바닥에 떨어진 것은 분명한 브레이크 오일이었고 끊어진 호스의 단면은 누군가 날카로운 도구로 절단한 흔적이 역력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동차 구조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만약 도진이 들이받아 강제로 차를 세우지 않았다면 자신은 저 앞에 내리막길에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임을 즉각적으로 깨달았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와 함께 그녀는 눈앞의 남자가 단순한 사고 유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그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 도진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는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산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지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주변의 소음은 점점 커져만 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윤서아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도진에게 다가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미리 알고 있었는지를 물었다. 도진은 대답 대신 자신의 망가진 오토바이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당신을 살리기 위해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오토바이를 희생시켰으니 수리비는 청구하지 않겠다고 덤덤하게 말했다. 그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 담긴 뼈있는 경고는 윤서아의 가슴에 깊이 박혔는데 그녀를 둘러싼 음모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까지 침투해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윤서아는 복잡한 심경으로 도진을 응시하며 이 남자가 저기 보낸 첩자인지 아니면 우연히 개입하게 된 구원자인지 판단하려 애썼다. 하지만 윤서아는 타고난 사업가답게 감정을 빠르게 추스르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녀에게는 지금 당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집안 내의 권력 다툼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누구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눈앞의 남자는 남다른 직관력과 무력을 갖춘 보기 드문 인재로 보였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도진을 올려다보며 원하는 것이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 입을 다물고 사라지라고 차갑게 제안했다. 그러나 도진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 걸음 더 다가왔고 두 사람의 거리는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졌다. 도진은 윤서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돈은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고 대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따로 있다고 말하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웠다. 그는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안전과 신뢰할 수 있는 방패막이라며 전곡을 찌르는 말을 던졌다. 윤서아는 그의 당돌함에 말문이 막혔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묘한 호기심이 일기 시작했다. 도진은 잠시 뜸을 들이며 윤서아의 반응을 살피더니 이내 폭탄과도 같은 제안을 던졌다. 수리비 대신 저와 결혼하시죠라는 도진의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만큼 충격적이었고 윤서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지나가던 행인들과 경호원들조차 그 말도 안 되는 제안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도진의 눈빛은 장난기 하나 없이 진지했고 마치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합리적인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처럼 당당했다. 그는 이 결혼이 당신을 노리는 하이에나들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가장 완벽한 위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서아는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냉정하게 생각할수록 도진의 제안이 현재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그동안 끊임없이 정략 결혼을 강요받아 왔고 만약 껍데기뿐인 남편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자신의 약점을 쥐고 흔들지 못할 배경 없는 이 남자가 더 나을 수도 있었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는데 이 미친 도박에 모든 것을 걸어볼 것인지 아니면 다시 불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했다. 윤서아는 깊은 숨을 내쉬며 도진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은 그들의 위험한 계약이 성사되었음을 알리는 무언의 신호였다. 수리비 대신 저와 결혼하시죠. 이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서막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아스팔트 위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속에서 강도진과 윤서아는 서로를 탐색하듯 강렬한 시선을 주고받았고 그들의 뒤로는 망가진 슈퍼카와 오토바이가 기묘한 조화를 이루며 얽혀 있었다. 이제 시작된 이 위험한 연극은 서울의 화려한 불빛 아래 숨겨진 추악한 진실들을 하나둘씩 들춰내게 될 것이며 그 중심에 선 두 사람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병원 VIP 병실의 적막한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무심할 정도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윤서아는 하얀 침대 시트 위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몸에는 사고의 흔적인 가벼운 타박상 외에는 큰 부상이 없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방금 겪은 죽음의 공포와 분노로 인해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비서실장인 조 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앞에는 미리네 그룹의 차량 정비팀장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윤서아는 탁자 위에 놓인 사고 보고서를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비팀장을 바라보았는데 그 시선에는 감히 마주하기 힘든 서늘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감정이 섞이지 않은 건조한 목소리로 브레이크 파열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물었고 그 질문은 방 안의 온도를 몇 도 더 떨어뜨리는 듯했다. 정비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인해 미세하게 갈라지고 있었다. 그는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 절단면을 정밀 분석한 결과 그것은 자연적인 마모나 노후로 인한 파손이 결코 아니라고 단언했다. 누군가 아주 예리한 도구를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절단한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전문가의 솜씨가 분명하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윤서아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적이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주먹을 쥐었고 그 순간 낮에 보았던 배달부 강도진의 얼굴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 남자는 어떻게 달리는 차 안에서 그것도 엄청난 소음 속에서 미세한 브레이크 오일 누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일반적인 청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그가 보여준 기민한 대처 능력과 차량을 이용해 슈퍼카를 멈춰 세운 기술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했다. 윤서아는 조 실장에게 시선을 돌리며 낮에 지시했던 강도진에 대한 뒷조사 결과를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조 실장은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띄우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가 조사한 강도진의 이력은 너무나도 평범하다 못해 투명할 정도로 깨끗했기 때문이었다. 강도진 29살 보육원 출신으로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한 후 각종 공사판과 배달 대행업체를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윤서아는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위화감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는데 기록상으로는 아무런 특이점이 없는 하층민의 삶이었지만 그 빈틈없는 이력이 오히려 조작된 완벽함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범죄 기록은커녕 과태료 체납 기록 하나 없는 깨끗한 신분은 거친 밑바닥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누군가에 의해 철저하게 세탁된 신분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세상이 모르는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미리네 그룹의 부회장이자 윤서아의 숙부인 윤형석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과 비릿한 웃음이 서려 있었다. 윤형석은 침대로 다가와 과장된 몸짓으로 윤서아의 상태를 살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윤서아는 그의 손길을 예의 바르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하며 거리를 두었다. 윤형석은 헛기침을 하며 본론을 꺼냈는데 그는 이번 사고를 빌미로 윤서아가 더 이상 혼자서 그룹을 이끌어가기에는 위험하다는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사회의 우려를 전달한다는 핑계로 대성그룹의 차남과의 정략결혼을 서둘러야 한다고 압박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윤서아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그녀를 허울 뿐인 안주인으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수작이었다. 윤서아는 숙부의 검은 속내를 빤히 들여다보면서도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으나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숙부가 돌아간 뒤 병실에 홀로 남은 윤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그녀에게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별로 남아있지 않았다. 이대로 숙부의 뜻대로 정략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녀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회사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꼭두각시 신세가 될 것이 뻔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권력을 탐하지 않으면서도 숙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하고도 안전한 방패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다시 한번 강도진이 내뱉었던 그 황당하고도 대담한 제안이 떠올랐다. 수리비 대신 결혼하자는 그 미친 소리가 지금 이 순간에는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그녀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윤서아는 즉시 퇴원 수속을 밟고 조 실장에게 차를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는데 그녀의 목적지는 화려한 강남이 아닌 서울의 가장 낙후된 달동네였다. 검은색 세단이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힘겹게 올라가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낯선 모습이었다. 무너질 듯 위태로운 담벼락과 얽히고 설킨 전깃줄, 그리고 곳곳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들은 이곳이 도시에 버려진 구석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내비게이션조차 길을 찾지 못해 몇 번이나 헤맨 끝에 차는 언덕 꼭대기에 위치한 허름한 옥탑방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윤서아는 경호원들을 차에 대기시킨 채 홀로 차에서 내려 낡은 철제 계단을 밟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녹슨 대문을 열고 들어선 옥상은 빨랫줄에 널린 낡은 옷가지들과 평상 하나가 놓여있는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만큼은 아이러니하게도 절경이었다. 그리고 그 평상 한쪽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묵묵히 근력 운동을 하고 있는 강도진의 모습이 보였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의 등 근육은 조각한 듯 선명했고 몸 곳곳에 새겨진 흉터들은 그가 겪어온 삶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무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도진은 인기척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놀란 기색 없이 하던 동작을 마무리하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윤서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땀에 젖은 머리카락과 깊은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고 윤서아는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도진은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무심하게 입을 열었는데 마치 그녀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였다. 생각보다 빨리 오셨다는 그의 말에 윤서아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주변을 둘러보고는 이런 곳에서 사는 주제에 배짱 한번 두둑하다고 응수했다. 도진은 피식 웃으며 낡은 플라스틱 의자를 그녀에게 권했고 자신은 평상 끝에 걸터앉아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윤서아는 의자에 앉지 않고 꼿꼿이 선 채로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는데 그녀는 낮에 그가 제안했던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지만 그 이면에는 벼랑 끝에 몰린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윤서아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며 왜 하필이면 당신 같은 사람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해 주었다. 그녀에게는 재벌가의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고 잃을 것이 없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사람이 필요했다. 또한 낮에 보여준 그 놀라운 상황 판단 능력과 무력이라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경호원 역할까지 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윤서아는 도진에게 계약 결혼을 제안하며 그 대가로 그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액의 돈과 완벽한 신분 세탁을 약속했다. 그녀는 이것이 철저한 비즈니스이며 감정 따위는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도진은 윤서아의 제안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의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돈이나 화려한 생활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다만 자신이 원하는 것은 조용히 숨을 수 있는 그늘과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자유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의 어떤 일로 인해 세상의 눈을 피해 살아야 하는 사정이 있는 듯 했고의 재벌가의 사위라는 화려한 직함은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그를 숨겨줄 가장 완벽한 위장이 될 수 있었다. 도진은 또한 자신의 과거에 대해 묻지 말 것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일절 간섭하지 말 것을 추가 조건으로 내걸었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기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다. 윤서아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이내 결심을 굳히고 도진의 조건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하얗고 가녀린 손과 도진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맞잡히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 사이로 기묘한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이것으로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가 되기로 합의했고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상속녀와 최하층 빈민가 청년의 거짓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도진은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제부터 당신의 등 뒤는 내가 맡을 테니 당신은 앞만 보고 달리라고 말했다. 그 말은 단순한 계약상의 의무를 넘어선 어떤 묵직한 신뢰감을 주었고 윤서아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윤서아는 내일 당장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저택으로 들어오라고 통보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옥상을 내려갔다. 멀어지는 자동차에 붉은 미등을 바라보며 강도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다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단 한 줄이었다. 그가 덮어쓰기로 한 이 위험한 가면이 과연 그를 구원할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멈춰있던 그의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격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밤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와 옥상의 빨랫줄을 요란하게 흔들었고 도진은 다시 묵묵히 운동을 시작했다. 그의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될 때마다 흉터들이 꿈틀거리며 살아있는 뱀처럼 보였고 그의 눈빛은 다가올 전쟁을 예감한 전사의 그것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일부터 그가 발을 들여놓게 될 화려한 재벌가는 그가 과거에 누볐던 전장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위험한 곳이 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그 혼란의 중심에서 자신의 존재 증명을
다시 한번 해보이겠다는 투지가 불타올랐다. 이제 강도진이라는 이름은 서울의 뒷골목에서 사라지고 미란의 그룹의 사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다. 강남의 한 고급 맞춤 정장. 숍의 거울 앞에 선 강도진은 자신의 달라진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땀에 젖은 배달 조끼를 입고 있던 그가 지금은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최고급 슈트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서아의 전담 스타일리스트들은 도진의 훤칠한 키와 탄탄한 근육질 몸매에 감탄하며 옷을 입혔고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넘겨 이마를 드러내자 날카로우면서도 지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겨 나왔다. 탈의실 커튼이 젖혀지고 도진이 걸어 나오자 소파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던 윤서아는 잠시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흙수저 알바생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나니 그 안에는 재벌가 자제들조차 압도할 만한 기품과 야성미가 공존하는 남자가 서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윤서아는 도진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오늘 저녁 식사 자리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는데 그곳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하이에나들이 서로의 약점을 물어뜯기 위해 혈안이 된 전쟁터와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도진은 거울 속에서 윤서아와 눈을 맞추며 걱정하지 말라는 듯 담담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의 눈빛은 이미 전투태세를 갖춘 군인의 그것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검은색 세단을 타고 성북동에 위치한 미린의 그룹 본가로 향했는데 차창 밖으로 보이는 저택의 높은 담벼락은 마치 외부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요새처럼 위압적이었다. 대문이 열리고 차가 저택 앞마당으로 들어서자 미리 와 있던 친척들의 고급 세단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집안 곳곳에 배치된 경호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두 사람을 맞이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거실에는 이미 윤씨 일가의 주요 인물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윤서아의 뒤에 서 있는 낯선 남자에게로 꽂혔다. 소파의 상석에는 윤서아의 숙부인 윤형석 부회장이 거만한 자세로 앉아 시가를 피우고 있었고 그 옆에는 그의 아들이자 윤서아의 사촌인 윤민재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도진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다. 윤서아가 도진을 자신의 약혼자라고 소개하자마자 거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이내 경멸과 조소가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족보도 없는 천한 놈을 집안에 들였다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는 고모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지만 도진은 마치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듯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긴장감은 계속되었는데 긴 테이블의 끝과 끝에 앉은 가족들은 식사보다는 도진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는데 더 집중하고 있는 듯했다. 윤민재는 와인잔을 흔들며 도진에게 배달 일이나 하던 사람이 이런 고급 와인의 맛이나 알겠냐며 빈정거렸고 주변의 친척들은 킬킬거리며 그의 말에 동조했다. 윤형석 부회장 역시 짐짓 점잖으신 척하며 도진에게 부모님은 무엇을 하시냐고 물었지만 그것은 고아인 도진의 출신 성분을 들추어내어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한 질문이었다. 윤서아가 나서서 막으려 했으나 도진은 테이블 아래로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아 제지하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진은 윤민재를 향해 그 와인은 2010년산 빈티지로 산도가 높기로 유명하지만 지금 윤민재 씨가 느끼는 떫은 맛은 와인 때문이 아니라 며칠 전 마카오 카지노에서 잃은 수십억 원의 도박비 때문에 입이 마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그 말에 윤민재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고 포크를 쥔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도진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거나 혹은 윤민재의 미세한 불안 증세를 읽어내고 던진 치명적인 한 방이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친척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윤민재와 도진을 번갈아 보았다. 도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윤형석 부회장을 바라보며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그 덕분에 저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생존하는 법을 배웠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고 뼈있는 말을 덧붙였다. 윤영석 부회장의 눈매가 날카롭게 가늘어졌는데 그는 눈앞의 젊은이가 단순히 운 좋은 촌놈이 아니라 만만치 않은 내공을 가진 상대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기세는 도진에게로 넘어간 뒤였고 식사 자리는 윤 씨 일가에게 굴욕감만을 안겨준 채 서둘러 마무리되었다. 저택을 빠져나오는 차 안에서 윤서아는 도진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녀가 알던 사촌의 약점을 그토록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도진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적진에 들어갈 때는 적의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더 큰 파도에 대한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윤서아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묘한 위화감을 느꼈는데 도진이 갑자기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윤서에게 침묵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윤서아는 영문을 몰라 당황했지만 도진의 진지한 눈빛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고 도진은 소리 없이 거실을 가로질러 거대한 그림 뒤쪽과 장식장의 꽃병 밑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소형 탐지 장비를 꺼내 신호를 확인하더니 거실의 메인 조명 안쪽에 숨겨져 있던 초소형 도청 장치를 찾아내어 서에게 보여주었다. 윤서아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는데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조차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도청 장치를 부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윤서에게 종이와 펜을 가져오라고 손짓했고 종이 위에 범인은 집 안에 있다라고 적어 보여주었다. 그는 윤서아의 귀에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라고 속삭인 뒤 주방으로 걸어가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부탁했다. 주방에서 일하던 가사 도우미는 도진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흠칫 놀라며 물잔을 건넸는데 도진은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지만 강하게 낚아채며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도우미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고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감지한 도진은 확신을 가지고 그녀를 몰아붙였다. 도진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거실 조명 교체는 언제 했는지 물었고 도우미가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못하자 그녀의 주머니 속에 있는 대포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폰의 통화 기록에는 윤영석 부회장의 비서실 번호가 찍혀 있었고 모든 정황이 드러나자 도우미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윤서아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당장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도진은 그녀를 제지하며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우미에게 이 사실을 부회장에게 알리지 않는 대신 앞으로 부회장이 묻는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거짓 정보를 흘리라고 명령했다. 이것은 적의 첩자를 우리의 이중 간첩으로 활용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었고 도우미는 감옥에 가는 대신 도진의 지시에 따르기로 맹세하며 눈물을 흘렸다. 상황이 정리된 후 윤서아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그녀는 도진을 올려다보며 당신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 물었지만 도진은 그저 당신의 남편이자 경호원일 뿐이라고 대답하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이제 겨우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을 뿐이며 진짜 싸움은 내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날 밤 도진은 잠들지 못하고 윤서아의 침실 문 앞을 지키며 밤을 새웠는데 어둠 속에서 그의 감각은 더욱 예리하게 깨어났다. 그는 윤서아를 둘러싼 위협이 단순히 집안 내의 권력 다툼을 넘어 더 거대하고 어두운 세력과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가 과거에 몸담았던 그림자 세계의 냄새가 이 화려한 펜트하우스 주변에서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진은 주먹을 꽉 쥐며 자신이 이 여자를 지키기 위해 다시금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돌아가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서아는 꿈속에서도 도진의 든든한 등 뒤에 숨어 안정을 찾고 있었고,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묶여 거친 폭풍 속으로 항해를 시작하고 있었다. 창밖에는 굵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며 서울의 밤거리를 검게 물들이고 있었고, 윤영석 부회장의 집무실 창문에는 빗방울이 부딪혀 흘러내리며 기괴한 무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윤영석은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으스러질 듯 꽉 쥐고 있었는데, 며칠 전 식사 자리에서 겪었던 수모와 심어놓은 첩자가 발각되었다는 소식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있는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그깟 배달부 출신의 놈팡이 하나 때문에 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고, 이제는 은밀한 공작이 아니라 확실하고 무자비한 폭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검은색 전화기를 들어 저장되지 않은 번호를 눌렀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음산한 목소리에 거액의 금액을 제시하며 오늘 밤 안으로 두 사람을 처리하라는 살인 청부를 지시했다. 그의 눈동자는 광기로 번들거렸고, 창밖에서 번쩍이는 천둥 번개는 앞으로 닥쳐올 피해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같은 시각 강도준은 윤서아를 태운 검은색 세단을 운전하며 빗물이 흥건하게 고인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와이퍼가 부지런히 움직여도 시야 확보가 어려울 만큼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윤서아는 피로가 누적된 듯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지만, 도진의 온 신경은 도로의 상황과 백미러에 비친 뒤따르는 차량들의 움직임에 곤두서 있었다. 평범한 운전자라면 그저 궂은 날씨 탓으로 돌릴 법한 상황이었지만, 도진의 예민한 감각은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미세한 엔진음의 변화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따라붙는 차량들의 불길한 기운을 감지해냈다. 그것은 단순한 미행이 아니라 먹잇감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포위망을 좁혀오는 사냥꾼들의 전형적인 움직임이었고, 도진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도진은 윤서에게 벨트를 꽉 매라고 짧게 경고한 뒤 엑셀을 밟아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는데, 갑작스러운 가속에 놀란 윤서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쳐다보았다. 뒤따르던 차량 2대 역시 동시에 속도를 높이며 추격을 시작했고, 그들은 더 이상 정체를 숨길 생각이 없다는 듯 상향등을 켜고 위협적으로 거리를 좁혀왔다. 도진은 침착하게 도로의 지형지물을 파악하며 인적이 드문 고가 및 우회 도로로 핸들을 꺾었는데, 일반 도로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무고한 시민들이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빗길 위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차체가 크게 휘청거렸지만, 도진은 놀라운 운전 실력으로 차의 중심을 잡으며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고개에 가까운 주행을 이어갔다. 하지만 놈들은 치밀하게 준비된 전문가들이었고, 우회 도로의 출구 쪽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 한 대가 갑자기 튀어나와 도진의 차 앞길을 가로막았다. 도진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틀어 정면 충돌을 피했지만, 차는 빗길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고,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퇴로를 차단하며 그들을 완전히 포위했다. 차 안은 충돌의 충격으로 잠시 정적이 흘렀으나, 도진은 곧바로 윤서아의 상태를 살폈고, 다행히 그녀가 크게 다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윤서아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도진은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잡고 내 눈을 보라며 안심시켰고, 차 문을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도진이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적셨고, 어둠 속에서 검은 우비를 입은 사내 10여 명이 강목과 쇠파이프 그리고 날카로운 회칼을 든 채 그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그들은 일반적인 깡패가 아니라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특화된 용병들이 분명해 보였고, 그들이 뿜어내는 살기는 빗줄기를 뚫고 도진의 피부를 찌를 듯이 날아들었다. 하지만 도진은 재킷을 벗어 바닥에 던지며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고,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잔혹한 미소가 서서히 번져나갔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전장의 감각을 다시 일깨웠고 빗물에 젖어 무거워진 몸을 가볍게 풀며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첫 번째 놈을 향해 튀어나갔다. 선두에 있던 사내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도지는 상체를 살짝 숙여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상대의 명치에 묵직한 주먹을 꽂아 넣어뒀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사내가 고꾸라지자 도지는 그의 손목을 꺾어 파이프를 빼앗아 들었고 순식간에 공수교대가 이루어지며 무자비한 방역이 시작되었다. 빗속에서의 난투극은 마치 느린 화면처럼 도진의 눈에 들어왔고 그는 상대방의 공격 패턴을 미리 읽어내며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적들의 급소를 타격했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고통에 찬 비명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고 도진이 지나간 자리에는 신음하며 바닥을 기어다니는 사내들이 하나둘씩 늘어갔다. 차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윤서아는 입을 틀어막은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는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진의 모습은 그녀가 알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다. 그는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한 기계처럼 움직였고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유효타도 허용하지 않으며 적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빗물과 피가 뒤섞여 바닥을 붉게 물들이는 처참한 광경이었지만 윤서아는 그 잔혹함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강렬한 안도감을 느꼈다. 자신을 죽이러 온 저 악마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눈앞에 있는 더 강력하고 무자비한 괴물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용병들의 리더로 보이는 거구의 사내가 부하들이 쓰러져 나가는 것을 보고 분노하며 품에서 긴 사심이 칼을 꺼내 도진에게 달려들었는데 그의 움직임은 앞선 자들과 달리 예리하고 묵직했다. 도진은 쇠파이프를 버리고 맨손으로 그를 상대했는데 날카로운 칼날이 빗방울을 가르며 도진의 목을 노리고 들어왔다. 도진은 간발의 차이로 칼날을 피하며 상대의 팔 안쪽으로 파고들었고 팔꿈치로 턱을 강타한 뒤 중심을 잃은 사내의 팔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넘어진 사내의 목을 무릎으로 짓누르며 차갑게 내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은 인간의 것이라기보다는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의 형상에 가까웠다. 도진은 숨을 헐떡이는 리더의 멱살을 잡고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물었지만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입을 다물었고 도진은 더 이상의 신문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기절한 리더를 빗물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10명이 넘는 건장한 사내들이 모두 바닥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다. 도진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던 혈관이 서서히 진정되면서 다시금 이성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는 피 묻은 손을 빗물에 대충 씻어내고는 윤서아가 있는 차 쪽으로 걸어갔는데 발걸음 하나하나가 청음망은처럼 무거웠다. 도진이 차 문을 열자 윤서아는 움찔하며 몸을 뒤로 뺐는데 방금 전까지 보여준 그의 폭력성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 때문이었다. 하지만 도진은 평소와 다름없는 침착한 표정으로 괜찮냐고 물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의 손은 차가운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여전히 따뜻했다. 윤서아는 그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고 다시 한번 물었지만 이번 질문은 의심이 아니라 경외감과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의 표현이었다. 도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저 당신을 지키기로 약속한 사람일 뿐이라고 대답했고 그 말은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윤서아의 가슴을 세게 때렸다. 도진은 찌그러진 차의 시동을 다시 걸며 이곳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고 차는 덜컹거리며 다시 빗속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다. 돌아가는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는데 그것은 생사를 함께 넘은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끈끈한 유대감이었다.
윤서아는 운전대를 잡은 도진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그의 셔츠 소매 아래로 드러난 멍 자국과 긁힌 상처들을 보았고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를 고용된 남편이나 이용도구로 볼 수 없게 되었으며 그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안전가옥에 도착한 두 사람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거실에 마주 앉았는데 도진이 구급상자를 가져와 자신의 상처를 능숙하게 소독하고 붕대를 감기 시작했다. 윤서아는 망설이다가 구급상자를 빼앗아 서툰 손길로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기 시작했고 도진은 거절하지 않고 그녀에게 몸을 맡겼다. 따가운 소독약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도진의 근육이 움찔거렸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고 윤서아는 그런 그가 안쓰러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하며 자신 때문에 당신이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자책했지만 도진은 고개를 저으며 이것은 내가 선택한 길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도진은 치료가 끝난 후 윤영석 부회장이 이번 실패로 인해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쓸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제부터는 전면전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윤서에게 내일 예정된 자선 경매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곳이 바로 윤영석의 비자금 라인을 끊어버릴 결정적인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윤서아는 도진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빛에서도 이제 두려움은 사라지고 도끼 어린 결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에게 당신을 믿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겠다는 무언의 서약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밤은 깊어갔고 빗소리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렸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진은 소파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윤서아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고 윤서아 역시 그 온기에 의지해 불안한 잠을 청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가 아니라 더욱 단단해진 두 사람의 신뢰였고 이들은 이제 다가올 더 큰 파도를 향해 함께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칼날은 부러졌지만 그 칼을 쥔 자를 끌어내기 위한 진짜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조명 아래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의 대연 회장은 대한민국 상위 1%라 불리는 정적의 인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는데 이곳은 단순한 자선 경매 행사가 아니라 권력과 욕망이 은밀하게 거래되는 거대한 암시장과도 같은 곳이었다. 윤영석 부회장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겉으로는 소외된 이웃을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룹의 불법 비자금을 세탁하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뇌물을 공유하는 가장 안전한 루트로 활용되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오고 가는 샴페인 잔 속에는 거짓된 미소와 탐욕스러운 눈빛이 녹아 있었고 연 회장을 가득 메운 클래식 음악조차도 그들의 추악한 본성을 가리기 위한 위선적인 장식품에 불과했다. 강도진은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윤서아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행사장 입구에 들어섰는데 그의 등장은 순식간에 좌중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배달 오토바이를 타던 청년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도진의 몸에서는 귀족적인 기품과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연 회장 구석구석을 훑으며 잠재적인 위협 요소를 파악하고 있었다. 윤서아는 도진의 팔짱을 낀 채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끝은 긴장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오늘 밤이 바로 숙부인 윤영석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승부처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담아내느라 바빴고 기자들은 재벌가 상속녀와 신데렐라맨의 동화 같은 이야기를 자극적인 기사 제목으로 뽑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도진의 귀에는 그들의 질문 소리가 아닌 경호원들의 무정의 소리와 구석진 곳에서 오고 가는 은밀한 대화 내용만이 선명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연 회장 중앙으로 걸어가자
윤영석 부회장이 가식적인 웃음을 띠며 두 사람을 맞이했는데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먹잇감을 덫에 걸려들게 한 사냥꾼의 비릿한 희열이 서려 있었다. 윤영석은 도진의 어깨를 툭 치며 촌놈이 이런 자리에 오니 눈이 휘둥그레지냐고 비아냥거렸지만 도진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부회장님의 취향이 생각보다 저속해서 놀랐을 뿐이라고 정중하게 받아쳤다. 윤형석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지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 미소를 유지하며 오늘 밤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도 좋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윤서아는 숙부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불안해했지만 도진은 그녀의 손등을 토닥이며 이미 예상했던 일이고 우리는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면 된다고 안심시켰다. 경매가 시작되자 사회자의 들뜬 목소리와 함께 고가의 미술품과 골동품들이 차례로 무대 위로 올라왔고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에 낙찰가가 호가되며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었다. 도진은 경매에 나온 물품들의 면면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한 도자기나 그림처럼 보였지만 그것들의 낙찰자와 입찰 금액 사이에는 교묘한 패턴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했다. 특정 페이퍼 컴퍼니와 연계된 대리인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물건을 사들이고 있었고 이는 전형적인 자금 세탁 방식이자 뇌물 전달 수법이었다. 도진은 미리 준비해온 초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안경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녹화하고 있었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돈의 흐름이 거미줄처럼 그려지고 있었다. 경매의 하이라이트인 고려청자가 무대 위로 올라오려는 순간 갑자기 행사장 전체에 조명이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고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음이 울려 퍼졌다. 약 10여 초 후 비상전력이 가동되며 다시 불이 켜졌을 때 무대 위에 있어야 할 고려청자는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고 행사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윤형석 부회장은 기다렸다는 듯 단상으로 뛰쳐나와 보안팀에게 출입구를 봉쇄하라고 고함을 질렀고 범인은 이 안에 있다며 모든 참석자들의 소지품을 검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명백히 도진을 타겟으로 한 함정이었고 도진은 자신의 재킷 주머니가 묵직해진 것을 느끼며 누군가 어둠을 틈타 작물을 자신에게 심어 놓았음을 직감했다. 보안요원들이 들이닥쳐 참석자들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불쾌해하면서도 윤형석의 강압적인 태도에 못 이겨 협조하고 있었는데 수색의 방향은 교묘하게 도진과 윤서아 쪽으로 좁혀져 오고 있었다. 윤민재는 구석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는 도진이 도둑으로 몰려 경찰에 연행되고 윤서아까지 공범으로 몰락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드디어 보안팀장이 도진의 앞을 가로막으며 정중함을 가장한 무례한 태도로 재킷을 벗어달라고 요구했고 윤서아가 거세게 항의했지만 도진은 그녀를 말리며 순순히 재킷을 벗어 건넸다. 보안팀장이 재킷 안주머니를 뒤지자 그곳에서 사라졌던 고려청자의 일부분으로 보이는 작은 옥조각과 감정서가 툭 하고 떨어졌다. 행사장 안은 충격과 경악의 침묵에 휩싸였고 윤형석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도진을 손가락질하며 내 놈이 감히 내 행사장에서 국보급 문화재를 훔치려 했다니 믿을 수 없다고 소리쳤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려 했고 윤서아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도진의 팔을 붙잡고 아니라고 절규했다. 하지만 도진은 마치 이 상황을 즐기는 사람처럼 입가에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고 바닥에 떨어진 옥조각을 집어들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는 윤형석을 향해 부회장님은 연출력은 뛰어나지만 소품 준비가 너무 허술했다고 말하며 옥조각을 바닥에 세게 내리쳤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옥조각은 산산조각이 났는데 놀랍게도 그 단면에서는 플라스틱 합성 수지의 흔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도진은 깨진 조각을 들어 올리며 이것은 진품 고려청자가 아니라
중국 심천의 모조품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싸구려 가짜라고 폭로했다. 그는 이어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대형 스크린에 미러링하여 연결했는데 화면에는 윤형석이 위조품 미술품을 진품으로 둔갑시켜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 마피아 조직과 거래해온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가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장부에는 거래 날짜와 금액, 그리고 연루된 정재계 인사들의 실명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행사장은 순식간에 경매장이 아닌 청문회장으로 돌변했다. 윤형석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그는 당황하여 경호원들에게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화면을 본 참석자들과 기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도주는 멈추지 않고 마이크를 잡고 윤형석이 오늘 경매를 통해 세탁하려 했던 자금이 테러단체의 무기 구입 자금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사실까지 폭로하며 국제적인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명확히 했다. 현장에 와 있던 인터폴 관계자와 외국계 투자자들은 분노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윤형석이 공들여 쌓아온 국제적인 신뢰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윤민재는 몰래 도망치려다 몰려든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었고 윤형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도진은 멍하니 서 있는 보안팀장에게서 자신의 재킷을 돌려받아 먼지를 털어내고는 다시 우아하게 걸쳐 입으며 윤서에게 손을 내밀었다. 윤서아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도진을 바라보았는데 그가 언제 이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방역을 준비했는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지만 그가 보여준 압도적인 능력에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도진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고 두 사람은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연회장을 가로질러 걸어나갔다. 뒤에서는 윤형석이 변호사를 부르라며 발광하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이미 패배한 자의 비참한 비명에 불과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오자 시원한 밤 공기가 두 사람의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주었고 도진은 넥타이를 풀며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윤서아는 도진을 멈춰 세우고 진지한 눈빛으로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끝장났을 것이라고 말하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도진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그저 계약 내용을 이행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귀끝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윤서아는 그런 도진을 보며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낯선 감정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어떤 설렘과도 같은 것이었다. 두 사람이 차에 오르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가 들려왔고 도진의 본능적인 감각이 위험을 감지하고 윤서아를 감싸 안으며 바닥으로 굴렀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차 유리에 총알이 박혔고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저격수의 스코프가 반짝이는 것이 목격되었다. 윤형석은 무너졌지만 그와 결탁한 더 거대하고 위험한 배후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고 그들은 증거를 가진 도진과 윤서아를 살려둘 생각이 없어 보였다. 도진은 윤서아를 차체 뒤로 숨기며 눈빛을 번뜩였는데 이제부터는 두뇌 싸움이 아닌 진짜 생존을 위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도진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의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배선을 조작해 시동을 건 뒤 윤서아를 태우고 맹렬한 속도로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뒤이어 검은색 밴들이 따라붙으며 추격전이 시작되었고 도심의 도로는 다시 한번 격렬한 전장으로 변모했다. 윤서아는 조수석 손잡이를 꽉 잡으며 도진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옆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고 단호해 보였다. 오늘 밤의 승리는 달콤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고 두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새벽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야만 했다. 밤은 아직 길었고 그들을 노리는 어둠의 그림자는 끈질기게 뒤를 쫓고 있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어대며 내지르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서울의 새벽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고 강도진이 모는 차량은 물리학의 법칙을 무시하는 듯한 기세로 도심의 고개 주행을 이어가고 있었다. 뒤따라오는 검은 밴들은 끈질기게 추격해오며 틈만 나면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으려 했지만
도진은 백미러를 통해 그들의 움직임을 미리 읽어내고 핸들을 꺾어 교묘하게 충돌을 피했다. 윤서아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손잡이를 꽉 잡고 있었지만 도진의 옆 얼굴에서 느껴지는 절대적인 침착함의 의지에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숨을 죽이고 있었다. 도진은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재개발 구역의 미로 같은 골목길로 차를 급선회시켰고 좁은 길을 익숙하게 빠져나가며 추격자들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위한 교란 작전을 펼쳤다. 낡은 컨테이너 박스들이 쌓인 야적장 사이를 질주하던 차는 마침내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한강 다리 밑에 어두운 교각 아래에 멈춰 섰고 엔진의 열기가 식어가며 내는 틱틱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윤서아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도진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해 차에서 내리게 했고 그의 단단한 팔은 여전히 그녀에게 가장 안전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윤서아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고 화면에 뜬 긴급 알림 메시지들은 그녀를 다시금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윤형석 부회장이 자신의 파멸을 직감하고 최후의 발악으로 미리네 그룹의 메인 서버에 심어놓은 악성 코드를 활성화시켜 그룹의 핵심 데이터를 모조리 삭제하기 시작했다는 보고였다. 주식시장이 개장하기도 전에 퍼진 흉흉한 소문과 데이터 소실 소식에 미리네 그룹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이미 하한가를 치고 있었고 수십 년간 쌓아온 기업의 신뢰도가 순식간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윤서아는 핸드폰을 떨어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에 눈물을 흘렸지만 도진은 바닥에 떨어진 폰을 주워들고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윤서아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당신이 포기하는 순간 진짜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며 그녀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도진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짧고 굵은 암호명 같은 문장들을 쏟아냈는데 그 목소리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전직 정보 장교로서의 카리스마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윤서아를 다시 차에 태우고 이번에는 화려한 도심이 아닌 허름한 전자 상가 건물 지하에 위치한 자신의 비밀 아지트로 향했다. 먼지 쌓인 간판 아래 숨겨진 지하 벙커의 문이 열리자 윤서아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겉보기에는 쓰러져가는 창고 같았던 그곳이 최첨단 서버 장비와 모니터들로 가득 찬 작전 통제실이었기 때문이다. 도진은 재킷을 벗어던지고 메인 콘솔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수십 개의 모니터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이끌던 그림자 부대의 팀원들에게 원격 지원을 요청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천재 해커들이 도진의 호출에 응답하며 윤형석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와의 사이버 전쟁을 시작했다. 도진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방화벽을 재구축하고 삭제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백업 서버로 우회시키는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도진이 사이버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는 동안 윤서아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옴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녀는 도진이 마련해준 임시방송 장비를 통해 전 직원과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고 카메라 앞에 서자 두려움에 떨던 여자가 아닌 강인한 리더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윤서아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현재의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윤형석 부회장의 만행을 고발하며 반드시 회사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와 단호한 태도는 혼란에 빠져있던 직원들을 진정시켰고 폭락하던 주가도 그녀의 리더십에 반응하여 요동치기 시작했다. 한편 도진과 그의 팀원들은 악성 코드의 근원지를 역추적하여 윤형석 부회장이 숨어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냈는데 그는 인천항 근처의 한 폐창고에서 밀항선을 기다리며 노트북으로 회사의 파멸을 지켜보고 있었다. 도진은 이 정보를 즉시 경찰청 특수수사대와
인터폴에 넘겼고 동시에 시스템 복구 진행률을 99%까지 끌어올리며 윤영석의 계획을 완벽하게 무력화시켰다. 모니터 화면에 데이터 복구 완료라는 녹색 메시지가 뜨는 순간 지하실 안에는 팽팽했던 긴장감이 끊어지며 환호성이 터져 나올 법도 했지만 도지는 끝까지 냉정함을 잃지 않고 마지막 보안 패치까지 마무리했다. 새벽에 여명이 밝아올 무렵 뉴스 속보를 통해 윤영석 부회장과 그 일당이 경찰 특공대에게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미리네 그룹의 서버는 정상화되어 업무가 재개되었다. 윤수아는 의자에 기대어 쪽잠을 자고 있던 도진을 바라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움과 애틋함을 느꼈는데 밤새 홀로 거대한 전쟁을 치러낸 그의 얼굴은 무척이나 고단해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고 도진은 인기척에 눈을 뜨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대화도 필요 없었고 그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깊은 유대감과 신뢰가 오고 갔다. 오후가 되자 윤수아는 회사로 복귀하여 수습대책 회의를 주재했고 도진은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지키며 남은 위험 요소가 없는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회사의 임원들과 주주들은 윤수아의 위기대처 능력에 찬사를 보냈고 한때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그녀를 진정한 오너로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도진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역할이 여기까지임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약 결혼의 목적이었던 윤수아의 안전과 경영권 방어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지금 그는 다시 자신의 어두운 세계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영원히 사라져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모든 일정이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처음으로 평온한 시간을 가졌지만 공기 중에는 이별의 예감이 감돌고 있었다. 도진은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윤영석이 구속되었고 잔당들도 모두 소탕되었으니 이제 당신을 위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윤수아는 그의 말뜻을 알아차리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래서 이제 떠나겠다는 거냐고 물었다. 도진은 대답 없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는데 화려한 불빛들이 그의 고독한 눈동자 속에 비치며 씁쓸함을 더했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난간에 기대어 섰고 윤서에게 자신은 양지 바른 곳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며 당신 옆에는 더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언젠가는 윤서에게 약점이 될 것이며 자신은 그림자 속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한 사람이라고 자조 섞인 말을 내뱉었다. 윤서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며 당신의 과거 따위는 상관없다고 소리쳤고 내 목숨을 구하고 내 세계를 지켜준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녀는 도진의 팔을 붙잡고 제발 가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도진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이것이 당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도진은 짐을 챙겨 현관을 나섰고 윤수아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주저앉아 오열했는데 텅 빈 집안은 다시금 차가운 정막으로 가득 찼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도진의 표정 또한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자신이 윤서아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더욱 떠나야만 했는데 피 묻은 손을 가진 자신이 그녀의 빛나는 미래에 오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건물 밖으로 나온 도진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깃을 세우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쓸쓸해 보였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쉽게 두 사람을 갈라놓지 않았는데 며칠 뒤 윤서아는 도진이 남기고 간 낡은 가방 속에서 그가 미처 챙기지 못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도진과 또 다른 소녀가 함께 웃고 있었는데 그 소녀의 목에는 윤서아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유품인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윤수아는 전율하며 그 사진을 움켜쥐었고 도진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필연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비서실장에게 당장 차를 대기시키라고 소리쳤고 도진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세상 밖으로 뛰쳐나갔다. 윤수아가 움켜쥔 낡은 흑백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그녀와 까까머리의 한 소년이 보육원 마당에서 어색하게 손을 잡고 서 있었는데 소년의 눈빛은 지금의 강도진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그녀의 기억 저편에 묻혀있던 희미한 추억 조각들이 사진을 매개로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격동을 느끼며 비서실장이 대기시킨 채 올랐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봉사활동을 갔던 보육원에서 유난히 말수가 적고 눈빛이 매서웠던 그 소녀는 짓궂은 아이들로부터 서아를 지켜주었던 유일한 기사였고 헤어질 때 그녀가 건네주었던 어머니의 유품인 목걸이를 소중하게 받아들던 모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도진이 자신을 처음 보았을 때 보였던 그 미묘한 반응과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주려 했던 맹목적인 헌신은 단순한 계약관계나 우연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인연의 끈이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윤수아는 운전석에 비서실장을 밀어내고 자신이 직접 핸들을 잡았고 엑셀을 끝까지 밟아 도심의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운전은 며칠 전 도진이 보여주었던 그 필사적인 주행을 닮아 있었다. 그녀는 도진이 갈 만한 곳이 오직 한 군데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는데 그곳은 두 사람이 처음 계약을 맺었고 도진이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을 단련해 왔던 옥탑방이었다. 차는 미친 듯이 속도를 높여 강변북로를 지나 달동네의 가파른 언덕길을 거침없이 치고 올라갔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도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한 생각만이 가득 찼다. 차가 옥탑방 건물 앞에 멈추기도 전에 그녀는 차문을 박차고 나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계단을 뛰어 올라갔고 녹슨 철문을 쾅 하고 열어 젖혔다. 예상대로 강도진은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서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곁에는 달랑 여행, 가방 하나만이 놓여 있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끝났음을 보여주었다.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타난 윤수아를 보고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결국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된다고 나지막이 말했다. 윤수아는 대답 대신 손에 쥐고 있던 구겨진 사진을 도진의 가슴팍에 던지며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왜 말하지 않았냐고 소리쳤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지며 펄럭였고 도진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줍지 않고 그저 윤수아의 물기 어린 눈을 피하며 침묵을 지켰다. 윤수아는 도진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당신이 그 소년이라는 걸 알았다면 내가 당신을 그렇게 쉽게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울먹이며 토로했다. 도진은 윤수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자신이 그 소년이라는 사실이 당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은 피와 폭력으로 얼룩진 어둠이었고 빛나는 태양과 같은 윤수아의 곁에 머물기에는 자신이 너무 더럽혀져 있다고 자책했다. 도준은 과거 보육원에서 헤어질 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다시 만나러 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살인 기술을 배운 용병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차마 아는 채를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고백을 들은 윤수아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도진의 뺨을 어루만졌는데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든 지금 내 앞에 있는 강도진은 나를 구원한 영웅이자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녀는 도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신이 내 그림자가 되어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그림자가 아닌 내 옆에서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윤수아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어 도진의 손에 쥐어주며 과거의 약속은 잊고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약속을 하자고 제안했다. 도진은 윤수아의 진심 어린 호소에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고 굳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는 것을 느꼈다.
윤서아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도진을 향해 정중하게 손을 내밀며 며칠 전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수리비 대신, 아니 내 목숨값 대신 평생 내 곁에 있어 달라는 그녀의 역제안은 계약이 아닌 사랑의 고백이었고, 도진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윤서아의 손을 맞잡았고, 거친 그의 손이 부드러운 그녀의 손을 감싸 안는 순간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이 허물어졌다. 도진은 윤서아를 품에 안으며 다시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윤서아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옥상 위로 불어오는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두 사람을 비추는 달빛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진은 윤서아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고 속삭였고, 두 사람은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옥상을 내려왔다. 그들이 떠난 옥탑방 평상 위에는 낡은 흑백 사진만이 놓여 있었는데, 바람에 날려 뒤집힌 사진 뒷면에는 서툰 글씨로 나의 영원한 공주님을 지키는 기사가 되겠다 라고 적혀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미린의 그룹은 윤서아 회장의 탁월한 리더십과 투명한 경영으로 인해 창사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룹의 본사 로비에 들어선 윤서아는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임원들의 보고를 받으며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강도진이 묵묵히 동행하고 있었다. 도진은 이제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라 그룹의 보안 부문을 총괄하는 자회사 미린의 시큐리티의 대표이사가 되어 있었고,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철두철미한 일처리는 업계의 전설이 되어 있었다. 직원들은 두 사람을 보며 완벽한 부부이자 최고의 파트너라고 칭송했고,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는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실화로 회자되고 있었다. 도진의 집무실에는 그날 옥상에서 가져온 흑백 사진과 부서진 슈퍼카의 엠블럼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잊지 말아야 할 초심과 사랑의 증표였다. 도진은 서류 결제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의 자신을 회상했는데, 어두운 뒷골목을 전전하던 고독한 늑대는 이제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조직의 리더로서 당당하게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의 핸드폰이 울리고 윤서아의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오늘 저녁은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도진은 피식 웃으며 서둘러 재킷을 챙겨 입었고, 비서에게 퇴근을 지시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무실을 나섰다. 퇴근길 정체로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도진이 운전하는 차는 얌전하게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조수석의 윤서아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때 옆 차선에서 난폭하게 끼어드는 스포츠카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고, 윤서아는 눈살을 찌푸리며 저런 사람들은 면허를 뺏어야 한다고 투덜거렸다. 도진은 웃으며 1년 전 누군가도 저런 차를 타고 질주하다가 큰 코 다칠 뻔했지 않았냐고 농담을 던졌다. 윤서아는 얼굴을 붉히며 그때 그 사고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평생 남남으로 살았을 테니 그 차한테 고마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도진은 윤서아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때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도 나는 똑같이 당신의 차를 박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서아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그때는 수리비가 아니라 위자료까지 청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그녀의 입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신호가 바뀌고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차 안은 따스한 사랑의 기운으로 가득 찼다. 창밖의 서울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불빛들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은 서로를 향한 두 사람의 신뢰와 사랑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지나온 날들을 이야기했고, 앞으로 함께할 미래를 꿈꾸었다. 도진은 윤서에게 당신이 내게 준 구원은 단순히 신분 상승이나 부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와 사랑할 수 있는 용기였다고 고백했다. 윤서아는 도진의 어깨에 기대어 당신이 내게 준 것은 차가운 성 안에 갇혀있던 나를
세상 밖으로 꺼내준 자유와 든든한 안식처였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침묵 속에서도 통하는 마음을 나누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해피엔딩의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험난하고 수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강도진과 윤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등 뒤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아군이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치유자로서 언제나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수십억 원의 슈퍼카가 부서지며 시작된 이 기막힌 인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사랑이라는 결실을 맺었고 그들의 전설은 미리네 그룹의 역사와 함께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강도진은 윤수아를 안고 밤하늘을 향해 건배를 제의했고 윤수아는 환한 미소로 잔을 부딪히며 그들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